네, 안녕하세요. 주식은 역시 끼리끼리새 끼리십니다. 안녕하세요, 기름들. 자, 오늘 또 새로운 뉴스가 정말 많습니다. 어떠한 뉴스가 있었는지 빠르게 공부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FOMC 의사록은 뭐라고 했는지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금리가 결국 1% 시대로 다시 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내년에도 더 오를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생활에는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중국에서 이러한 소식이 나왔는데요. 자국 내 배터리 산업도 규제를 한다고 합니다. 뭔가 이때까지와는 다른 성격의 규제 같은데요. 그 이유가 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쭉쭉 성장하는 이 주식 공부를 해야겠죠. 어떤 주식인지 그리고 왜 공부를 해야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일매일 주린이를 위한 경제 뉴스 10분 정리. 오늘은 21년 11월 25일 목요일입니다. 같이 공부하시죠. 렛츠 잇! 항상 기름들이 경제 뉴스를 재밌고 빠르게 공부하도록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들어가기 앞서 좋아요 누르시면 저 길이세계에 매우 큰 힘이 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첫 번째, 연준에서 FOMC 의사록이 공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와중에 미국 물가도 31년 만에 최고치를 찍고 있다고 합니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가 물가 상승 압박이 계속되면 조기 금리 인상에 나설 수도 있다고 시사를 했습니다. 어제 저녁에 공개된 FOMC 의사록에 따르면 회의 참석자들은 인플레이션이 연준의 목표치보다 계속 높게 유지된다면 현재 예상보다는 이른 시기에 금리 인상을 하고 자산 매입 속도를 더 빠르게 조절해야 된다, 이런 의견을 내놨다고 합니다. 게다가 일부 위원들은 자산 매입 축소, 테이퍼링 속도를 조금 더 높여야 된다, 이런 의견도 내놨다고 하네요. 그러니 결국 물가가 오르면 어쩔 수 없이 금리 인상하겠다, 이렇게 말하는 거겠죠. 자, 이와 관련해서 한 경제 분석가는 연준이 22년 9월 기준금리 인상을 위해서 1월부터 자산 매입 축소 속도를 빠르게 할 수도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CNBC도 시장은 더 공격적인 연준을 기대하고 있으며 단기 금리에 미래에 베팅하는 투자자들은 연준이 22년에 한 번만 올리는 게 아니라 25bp 간격으로 3번이나 인상할 것으로 현재 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연준은 인내심을 가지고 인플레이션을 지켜보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하지만 지금 현재 시장에 참여하는 투자자들은 내년에 3번까지도 올릴 수 있다, 이렇게 예측을 한다고 하네요. 결국 이렇게 시간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가면 갈수록 금리 상승은 기정사실이 된다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충분히 공부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미국 신규 실업수당 청구 52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자, 이 뉴스도 금리 인상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죠. 미국의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52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하는 등 고용 회복세가 완연해지고 있습니다. 자, 지난주에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얼마인가 봤더니 19만 9천 건으로 20만이 채 안 됐다고 합니다. 이는 직전주 27만 건에 비해서도 크게 감소했으며 다우존스가 전망한 26만 건을 크게 하회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플러스 CNBC에 따르면 1969년 11월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라고 하네요. 그래서 결국 이러한 수치가 나오니까 경제활동이 본격적으로 재개가 되고 있고 일자리로 복귀하는 인력이 늘어난다, 이러한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결국 미국 노동시장은 코로나19 사태 이전 수준으로 빠르게 복귀할 것으로 예상을 해볼 수 있겠죠. 그리고 연방준비제도는 지난번부터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고용지표, 그 다음에 인플레이션, 이 두 가지를 무조건 지켜보겠다, 이 부분을 매우 강조했는데 그 중에 하나인 고용지표가 이렇게 좋아지면 금리 인상에 또 한 발자국 갔다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그래서 기름분들이 이러한 흐름이 나타나고 있구나, 이 정도로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플러스 참고로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실물경제의 흐름을 확인할 수 있는 핵심 지표인데요. 매주 목요일마다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주는 수요일날 발표가 되었죠. 그 이유가 뭔가 봤더니 오늘 저녁은 미국이 추수감사절 땡스기빙데이라서 미국장이 휴장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루 앞당겨서 발표되었다는 거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금리 인상은 미국 이야기뿐만이 아닙니다. 우리나라도 오늘 금리가 올랐습니다. 가계빚 그리고 물가 우려에 한은이 0%대 금리 시대를 끝냈다는 소식입니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8월에 이어서 오늘 또 올리면서 기준금리가 연 1%로 올라섰습니다. 그리고 이는 작년 3월 이후 약 1년 8개월 만에 0%대 금리 시대가 막을 내린 건데요. 결국 코로나가 터지고 난 다음부터 주요 아시아 태평양 국가 중에 뉴질랜드에 이어 금리를 두 번째로 인상한 국가가 되었습니다. 자, 우리나라가 이렇게 금리를 올린 이유가 뭘까요? 일단은 가계부채 증가세를 막고 물가 상승세를 억제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가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관심은 내년 1월 추가 인상 가능성입니다. 이주열 총재의 임기가 종료되는 내년 3월 말 이전에 기준금리를 코로나19 전 수준인 연 1.25로 되돌리려는 시도가 나타날 수 있다고 하네요. 그리고 이렇게 금리가 오르게 되면 대출의 지표금리가 되는 코픽스 금리는 1.29까지 올랐고요. 그 다음에 3개월물 은행채 금리는 1.3%를 넘어서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대출금리가 1% 오르면 우리의 생활은 어떻게 바뀔까요? 일단 가계대출 이자 부담액이 엄청나게 늘어나게 됩니다. 6월 말 기준으로 1%가 오른다면
되면은 12조 5천억이나 증가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자가 엄청나게 증가하게 되니까 공격적인 투자는커녕 빌린 돈을 빠르게 갚으려고 노력을 할 겁니다. 그렇다면 돈이 잠기게 되고 그 다음에 소비도 잠기게 된다, 이러한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공부했던 거죠. 1년에 2번밖에 사용하지 못하는 투자법이죠. 올해 마지막 코스피 200 정기 변경이 발표가 되었다는 소식입니다. 빠르게 보도록 할게요. 내달 10일부터 코스피 200 6종목, 코스닥 150 15종목, 그리고 KRX 300 26종목이 교체가 된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교체가 되면 좋은 점이 뭔가 봤더니 편입되는 기업들은 패시브 자금이라는 게 들어오게 되어서 주가가 보통 오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반면 편출이 되는 기업들은 패시브 자금이 빠져나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단기적으로는 흐름이 나쁠 수 있는 확률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이게 뭔가 좀 허접해 보이겠지만 생각보다 꽤나 효과가 좋습니다. 그래서 저기듯이 매 분기마다 MSCI 그리고 매 반기마다 코스피 200 정기 변경 이런 것들을 공부를 하고 있죠. 그래서 계속 보자면은 이번 정기 변경에서는 에스에, 명신산업, 현대중공업, PI첨단소재, 메리츠 금융지주가 코스피 200에 편입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인적분할 신설회사 SK스퀘어는 오는 30일 편입 예정이며 정기 변경일인 12월 10일 이후에도 잔류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플러스 나가는 게 뭐가 있나 봤더니 FNF 홀딩스, LX 하우시스, LX 홀딩스, 이노션, 삼양식품, 일양약품 이러한 기업들이 나가게 되었고요. 그리고 플러스 카카오페이가 특별 편입으로 들어가게 되고, 그리고 한 명이 들어가면 한 명이 나와야겠죠. 그래서 롯데 하이마트가 제외가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 이렇게 코스피 200 정기 변경도 발표가 되었습니다. 오늘 저녁에 지난번에 우리가 공부했을 때 그날부터 그 다음에 오늘까지 만약 우리가 투자를 했다면 어떠한 결과가 있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3분기 출생아 수 역대 최저, 혼인 건수도 가장 낮아. 매우 나쁜 소식이라고 볼 수 있겠죠. 하지만 여기에 대한 뾰족한 수가 아직까지도 없나 봅니다. 한번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생아 수가 역대 최저 기록, 그리고 올해도 지난해처럼 출생아 수가 20만 명대에 그칠 것으로 예상되며, 게다가 출생아 수와 직결되는 혼인 건수도 가장 낮게 나왔다고 합니다. 한번 수치를 보도록 할게요. 통계청이 발표한 지난 9월 출생아 수는 2만 명이었습니다. 1년 전 2만 3천보다 1,500명이 줄었는데요. 그리고 이는 1981년 9월 이후 역대 최저치를 기록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플러스 출생아 수 감소는 70개월 연속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하네요. 그러니 가면 갈수록 이런 아이들을 볼 수 없는 세상이 다가온다는 소리겠죠. 그리고 그 반면 인구 감소는 역대 최고에 달했는데요. 사망자가 출생아보다 3,600명이나 더 많았는데 이 격차도 9월 기준으로 가장 컸다고 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이런 상황이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는 거겠죠. 그래서 결국 결혼은 2, 3년 시차를 두고 출산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출생아 수 감소는 몇 년간 어쩔 수 없이 지속될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언제적 어그부치인데 1020 세대들이 열광하는 이유. 자, 아마도 자녀가 있으신 기리분들은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요즘 아이들은 뉴트로 열풍 때문에 쇼패딩, 떡볶이 코트, 그리고 어그부츠도 선호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오래전 사용하던 제품 장롱에서 꺼내기도 한다고 하는데요. 개인적으로 저끼리 쓴 어그부츠 하면은 진짜 옛날 드라마인 미안하다 사랑한다 이 임수정밖에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아마도 많은 기분들이 동의를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40대 직장인 A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쇼패딩, 어그부츠, 떡볶이 코트 이거 10년 전이나 유행하던 건데 야, 이거 이렇게 촌스러운 걸 20대가 입어요? 그리고 반면 10대 고등학생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패딩 길이가 길면 길수록 촌스럽다. 그래서 요즘엔 긴 패딩을 입으면은 롱 패딩도 이 중에 하나겠죠. 친구들이 여의도 직장인이라면서 놀린다고 합니다. 패션 업계에 불고 있는 뉴트로 열풍을 타고 나온 10대와 40대의 엇갈린 반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이러한 이야기를 하죠. 유행은 돌고 돈다. 10년 전 유행하다 한동안 잊혔던 패션 트렌드가 1020 세대 사이에서 다시 소환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3040 세대는 당혹스러워하지만 10대나 20대는 쇼패딩이나 어그부츠, 떡볶이 코트 이런 뉴트로 디자인을 새롭게 받아들이는 분위기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플러스 가장 중요한 거는 연예인들이 이렇게 많이 입는다고 하네요. 자, 저 길이 또 떡볶이 코트 고등학생 땐가 중학생 땐가 입었던 거 아직도 있습니다. 이제 장롱에서 한번 꺼내야 되나 이러한 생각을 해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우리가 자주 가는 이마트24. 하지만 이마트24의 현재 상태가 조금 메롱이라고 합니다. 한번 관련 기사를 보도록 할게요. 덩치도 밀리고 실탄도 없고 이마트24 사면 초과. 편의점 업계 후발주자인 이마트24가 진퇴양난에 처했습니다. 신규 점포 출점 제한이 발이 묶여있기 때문에 GS25, CU, 세븐일레븐 등 빅3와의 격차를 좀처럼 좁히지 못하는 상황에서, 이러한 상황에서 모회사 이마트 자금력도 예전 같지 않기 때문에 업계에서는 온라인 경쟁력 강화에 주력하는 신세계그룹의
사업 방향에서 이마트24가 소외되고 있다, 이러한 지적이 나온다고 합니다. 24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GS25가 얼마 벌어나 봤더니 매출이 1조 9,200억으로 업계 1위라고 합니다. 2조에 가깝네요. 그리고 CU는 1조 8천억으로 바짝 뒤쫓고 있고, 다음으로 3위는 1조 1,300억으로 분기 매출 1조 원을 넘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마트24는 4위인데 매출도 5,100억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이유는 이마트24를 안 가서가 아닙니다. 단순히 점포가 많이 적기 때문이죠. 조금은 흐릿하지만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돈을 버는 거는 GS25고요. 그리고 CU가 2등인데, 하지만 점포수는 조금 반대입니다. CU가 14,923, 그리고 GS25가 14,688로 한 250개의 차이 정도로 CU가 조금 더 많습니다. 그러니 GS25가 조금 더 장사를 잘하고 있다, 이러한 생각도 해볼 수 있겠네요. 그리고 세븐일레븐은 15,000개, 다음으로 이마트24는 5,100개로 세븐일레븐의 반도 안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덩치가 생각보다 크게 차이가 난다는 거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관련 내용을 조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도 흥미로우실 거예요. 규모의 경제인 점포수에서 크게 밀리고 있는 이마트24, GS와 25는 각각 15,000개 정도 가장 많고요. 그리고 세븐일레븐은 1만 개나 됩니다. 방금 전에 확인했죠. 하지만 그 와중에 이마트24는 가장 적은 5,000개 내외로 1등과는 거의 3배 차이, 세븐일레븐이랑은 2배 차이가 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마트는 빠른 성장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당연히 점포를 공격적으로 늘려야 되겠죠. 하지만 편의점이 너무 많기 때문에 기존 편의점에서 50에서 100m 이내는 신규 편의점을 열면 안 됩니다. 그걸 바로 편의점 자율 규약이라고 하는데요. 2018년에 발표된 이 규약은 올해 말 일몰되지만 연장 여부를 논의 중이라고 합니다. 이게 풀리게 되면 모두 다 치킨 게임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 와중에 꼴찌인 이마트24는 조금 노려보지 않을까, 이러한 생각을 해볼 수 있겠지만, 하지만 이마트24도 그런 걸 원하지 않나 봅니다. 대부분 찬성 의견을 냈다고 하네요. 그렇다면 이마트24는 더 이상 클 수가 없을까요? 하지만 단 2가지의 방법이 남았는데요. 일단 첫 번째, 통일을 하면은 북한에다가 이마트24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거는 너무나 먼 미래가 될 수 있겠죠. 그리고 두 번째가 뭔가 봤더니 자체적으로 점포를 늘리지 못하기 때문에 M&A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1등이나 2등 아니면은 3등, 그 세븐일레븐을 먹어버리면은 1등, 2등이랑 덩치가 똑같다는 걸 확인할 수 있죠. 하지만 세븐일레븐은 당연히 팔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그만한 돈도 당연히 없을 거고요. 그래서 이마트가 5등은 누군가 봤더니 기리분들이 딱 아실 겁니다. 미니스톱이 있죠. 자, 미니스톱은 지금 현재 2,600개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 점포를 전부 다 인수한다면은 한 번에 8,000개 규모로 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오래전부터 이러한 이야기가 나왔었는데요. 하지만 미니스톱이 절대 싸게 팔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공부를 했을 때는 언젠가는 대형 편의점이 미니스톱을 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꽤나 높은 가격을 제시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그 어떤 기업도 현재 미니스톱을 비싸기 때문에 사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마트24의 엄마가 누군가 봤더니 바로 이마트가 있죠. 야, 이마트 돈 좀 있지 않나, 이렇게 봤는데, 하지만 이마트의 자금 여력이 예전 같지 않다고 합니다. 이마트는 14년부터 지난 2월까지 이마트24 유상증자에 10차례나 참여해 총 3천억을 수여를 해줬는데요. 하지만 코로나19 이후에 유상증자는 사라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대신 이마트는 다른 곳에 집중을 하고 있는데, 올해 들어 이베이 코리아 3조 5천억이나 썼습니다. 그리고 온라인 패션 플랫폼 W컨셉 2,600억을 썼고요. 그리고 이 자금을 만들기 위해서 성수동의 이마트 본점도 처분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 지금 현재 이마트24는 더 이상 덩치를 늘리지도 못하고, 그리고 그 와중에 아직까지도 흑자 전환에 완벽하게 성공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과연 앞으로의 이마트24는 어떠한 행보를 보일지 관심있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한 달간 18조 원 쏟은 중국. 하지만 배터리 무한 팽창에 급제동을 걸고 있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뭔지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중국이 다른 나라 배터리 기업이 아니라 자국 배터리 기업을 대상으로 생산 능력 확장에 제동을 걸 조짐이라고 합니다. 그 이유가 뭔가 봤더니 원자재가 엄청나게 많이 오르기 때문에 이러한 제동을 건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플러스 CATL이나 BYD 같은 자국 기업들의 가격 경쟁력을 지켜줌으로써 소수 정예 기업을 확실히 육성하겠다, 이러한 해석이 나온다고 합니다. 조금 더 정확하게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SNE 리서치에 따르면은 이달 중순 중국 공업정보부는 리튬이온 배터리 산업 규범 조건 개정안 초안을 공개했습니다. 개정안 초안에는 어떠한 내용이 있나 봤더니 한마디로 중국 내 배터리 신규 생산시설 확장을 까다롭게 한다, 이러한 내용이 담겨 있다고 하네요. 물론 아직까지는 초안이라서 확정이 되지는 않았지만 이러한 기조가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갑자기 중국이 왜 지네 나라를 또 때릴까요? 이거는 뭔가 공동 부유랑은 상관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바로 원자재에 있다고 하는데요. 최근 전 세계적으로 배터리 원재료 확보전이 치열해지면서 리튬 등 배터리 소재의 가격이 급등하고 있는데 LFP 배터리도 덩달아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테슬라가 LFP를 쓰겠다, 이러한 말을 한 이유가 뭐였죠?
맞습니다. 가격 매력도가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렇게 원재료 가격이 쭉쭉 올라가면서 LFP도 올라가게 되면은 야, 가격 경쟁력이 강점인데 그 경쟁력이 사라지면은 이걸 쓸 이유가 없겠죠. 그래서 중국 내에서는 이렇게 생각을 했나 봅니다. 이렇게 원자재 가격이 오른 이유는 배터리 수요가 늘어난 영향도 있지만 우후죽순격으로 생겨난 배터리 기업들까지 원자재 확보 전에 가세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 가격을 인상시키고 있다, 이러한 판단이 나왔다고 하네요. 그래서 결국 자국 내에서 엄청나게 많은 기업들이 원자재 확보 전에 가세를 하면서 가격을 올리고 있으니까 이거를 규제를 하겠다는 거겠죠. 그리고 난 다음에 지금 이미 잘하고 있는 기업들의 가격 경쟁력을 키워주겠다, 이러한 해석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자, 오늘의 기업 두 가지를 빠르게 보고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덕전자, 성장성 높은 사업 재편 중 목표가 3만원. DB금융투자는 25일 대덕전자가 반도체 기판의 체질 개선을 바탕으로 호실적을 이어갈 것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투자 의견 매수, 목표 주가 3만원으로 분석을 시작했으며, 그리고 전날 종가가 21,500원인 점을 감안했을 때 아직까지도 40%의 주가 상승 동력이 있다고 판단을 한다고 합니다. 자, 개인적으로 이 리포트를 보니까 꽤나 괜찮더라고요. 한번 기르분들도 관심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DB금융투자연구원은 반도체 패키지 기판 포트폴리오가 다양화되고 있고 기존 부실 제품을 정리하면서 수익성 높은 사업 위주로 매출 구조가 재편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22년 영업이익이 약 80%나 증가하는 호실적이 기대가 된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렇게 목표 주가를 3만원을 한 이유가 뭔가 봤더니 2022년 주당 순이익에 글로벌 반도체 패키지 피어그룹이 있겠죠. 그 평균퍼를 대입을 하려고 했는데, 하지만 해외랑 우리는 좀 다릅니다. 우리는 좀 코리아 디스카운트 이러한 단어가 있죠. 그래서 거기서 20%를 할인해서 16배를 적용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3만원이 나왔다고 하네요. 그러니 그 말을 다시 말하자면 현재 글로벌 반도체 패키지 기판 업체는 평균적으로 펄을 20을 받고 있다는 소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컨센서스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컴퓨터로 네이버에서 확인할 수 있고요. 자, 매출액을 보시면은 일단 연 10% 이상씩 성장하는 걸 볼 수 있고, 그리고 영업이익이 내년에 엄청나게 성장하는 것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거는 컨센서스니까 진짜 실적이 이렇게 찍히는지는 지속적으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결국 글로벌 피어그룹이 현재 20을 받고 있는데, 그런데 이 기업은 내년 예상퍼가 11 받게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덕전자의 최근 차트를 봤더니 쭉 올라오다가 약간 기간 조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그 말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다시 또 좋은 흐름이 나올 확률이 있다는 거겠죠. 그리고 그 이유는 내년의 실적을 바탕으로 깐다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대분들 대덕전자 한번 공부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입니다. 빠르게 보도록 할게요. DB손해보험, 실적 우상향 흐름 뚜렷하고요. 그리고 배당 매력도 덤이라고 합니다. 현대차증권은 DB손보에 대해서 중장기적 증이 기조가 유효한 상황인 것과 함께 배당 매력도 높아지고 있다고 평가를 했습니다. 투자 의견 매수, 목표 주가 75,000원을 유지를 했다고 합니다. 자, 현대차증권이 이렇게 좋게 보는 이유는 당연히 실적입니다. 올해 4분기 순이익을 봤더니 컨센서스 대비 20%나 상회할 것으로 추정되며, 그리고 연간 이익은 자동차 보험 손해율 하락과 견조한 투자 이익률에 힘입어 전년 대비 53%나 증가한 7,700억이 예상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플러스 올해 배당 수익률은 6.1%로 현재 추정이 된다고 하네요. 게다가 올해만 이렇게 좋은 게 아니라 내년에는 합산 비율의 소폭 개선과 투자 자산 증가 효과로 전년 대비 이익 증가가 가능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고 합니다. 그러니 중장기적 이익 모멘텀 도 양호하다, 이러한 평가를 내릴 수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DB손해보험 최근 차트를 봤더니 떨어지는 칼날인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하지만 이제 배당 시즌이 완전 코앞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격이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그러한 가격 매력도, 그 다음에 배당 매력도가 커진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당연히 매수하긴 좀 어렵겠지만, 하지만 약간 이렇게 반등을 한다, 그러한 기미가 보인다면은 그때부터 안정적인 투자로 접근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점진적인 실적 개선이 예상되고, 그리고 배당도 5%가 넘는다고 합니다. 자, 오늘의 경제뉴스 여기까지 끝났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같이 공부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내일 또 재밌는 뉴스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기리셨습니다. 빠이요.